청아람 온라인 북토크 부산과 연결해서 우리 김기현 목사님, 김일인 선생님 두 분과 함께 부전자전 고전에 대한 책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지금 뭐 잘 알고 들어오셨겠지만 목사님이랑 또 우리 희림님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 인사해 주시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김희림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부전자전 고전에서 제 아들 역할로 글을 쓰게 자전을 됐습니다. 맡으셨죠? 네, 자입니다. 자.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있고 또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계속 철학을 좀 공부를 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 로고스 서원 청소년 글쓰기 학교에서 올해 또 공부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다음에 또 그런 글쓰기나 토론 모임을 이끌어오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문학 전반에 좀 다양한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또 열심히 책까지 쓰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인사해달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먼저 하라고 손을 내미시는데 아마 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김기현 목사님을 더 익숙하게 보고 들어오셨을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 이야기하고 실제로 말씀 나누고 책을 읽으면서는 우리 희림님 팬이 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기현 목사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부전자전의 부전인 김기현입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책에 미친 목사, 책이라면 환장하는 목사 이렇게 소개하거나 책을 읽다가 책을 쓰고 책을 쓰다가 인생을 다시 쓰게 된 김기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 부전자전 고전도 쓰고 또 여러분들과도 만나게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거 되게 행사 많이 뛰시는 그지? 강의를 많이 다니셔서 소개가 딱 준비되어 있는 네. 네, 책을 쓰다 인생을 다시 쓰는 네,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저는 청아람에서 일하고 있는 박현철이고요. 오늘 이제 두 분과 맞짱 뜨면서 두 분께 적절한 질문을 드려서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책 너머에 있는 두 분의 깊은 이야기들을 좀 끌어내보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뭐 이어지는 이야기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아시다시피 이 부전자전 고전 이 책에 대한 북토크인데요. 이 책은 이제 동서양 고전을 가지고 부전자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책을 좋아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고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책인데 고전이 이제 중심 키워드가 되는 거고 중심 소재가 되고 근데 고전을 그냥 뭐 이런 고전이다 저런 고전이다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주제들 그러니까 인생에 굉장히 그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뭐 존재, 폭력, 국가 뭐 이런 한 10가지 정도 주제를 갖고 아버지의 신학책 그리고 아들의 철학책 이야기가 이렇게 편지로 주고받아지는 그런 책입니다. 뭐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이 책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이런 책이 드문 책이다는 생각을 저는 받아들고 책을 받고 굉장히 드문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구성, 신학과 철학이라는 구성, 그리고 고전에 대해서 또 뭐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이렇게 주고받는 여러 가지 맥락이 촘촘히 짜여져 있는 이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두 분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책을 뭐 소개하거나 이 책에 대해 설명하면 뭐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두 분이 딱 한 문장으로 아까 김기현 목사님 책을 쓰다가 인생을 다시 쓰는 뭐 이렇게 하시듯이 딱 한 문장으로 이 책을 소개한다면 뭐 어떻게 좀 소개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 책은 그 제목보다 더 간결하게 설명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대화고 이제 그 대화가 뭐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지만 좀 고전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다는 점인데요. 그 아마 이따가도 계속 나오겠지만 사실 그 틀에서 이제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지도 못한 책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어요. 네. 저도 부전자전 고전. 네. 네. 그러니까 뭐 책을 써보면 제일 어려운 게 책 제목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 책 제목 안에 책의 전부를 담아야 되고 그 너머 것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책은 제목 이상 더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부전자전 고전. 그리고 아버지 아들 책으로 말을 걸다. 그대로 그냥 책 제목이나 이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걸로 네. 더 이상 딴 걸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부전자전 고전. 네. 입에 착 붙어요. 네. 누가 부전자전 고전 도전 이러던데 이렇게 전을 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독자들 입장에서는 도전, 네, 도전도 굉장히 큰 매력 있는 도전해볼 만한 그런 책인 것 같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제로 아버지와 아들 책으로 말을 걸다, 네,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제목이 부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부전자전 고전이 사실은 그 책이 나오기까지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복상에서 연재됐던 그 스토리가 있는데 이 첫 기획을 그러니까 기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책 구성이? 일단 그 보훈과 상황 편집장인 옥명호 편집장의 제안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다른 걸로 연재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고민을 하더니 이 부전자전으로 가자. 부전자전 고전으로. 그래서 옥명호 편집장의 기획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획의 승리라고 봐요. 그때 옥 편집장님이 아예 이름을 부전자전 고전으로 붙였네요. 네. 시작부터. 꼭지 제목도 부전자전 고전으로 네.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시작부터 굉장히 직관적인 딱 제목, 네. 그리고 직관적인 그 기획이고 구성,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오랫동안 내용을 이제 채워 넣으신 두 분의 노력이 이제 빚어낸 책인데, 그렇게 그 복상의 제안으로 이제 연재를 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게 단지 고전이 아니고, 뭐 존재, 뭐 국가, 뭐 이런 주제들을 잡아가는데 그 주제를 잡아가는 과정은 어떻게 미리 잡으셨나요? 아니면 네. 그건 주로 희림이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능한 그 신학이나 철학의 모든 주제들을 다 다루면 좋겠지만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 2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2개 주제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상 이제 10개로 줄이게 됐고, 그리고 12개 쓰면 좀 오히려 양이 너무 많았을 수도 있어서 10개로 줄이고 이제 그 좀 흐름을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일단은 뭐니 해도 좀 존재, 그러니까 자아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읽은 그 책들의 좀 내용과 연결돼서 이렇게 주제도 가능한 좀 포괄적으로 다 다루면서도 좀 이렇게 고전도 좀 여러 가지 고전을 다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좀 다 돌아다니는 식으로 좀 이것저것 쭉 훑은 느낌으로 이렇게 존재 다음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존재만 타자와 만났을 때, 그리고 타자를 만났을 때 폭력이 발생하고 또 폭력이 발생할 때 그 국가가 관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좀 이어가려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존재를 갖고 목사님 먼저 써주시면 답장으로 이제 희림님이 쓰시고 또 그 다음 주제가 오고 하는데 그 말미에 항상 질문을 던지시고 다음 주제는 뭐 이런 주제로 하는데 네. 뭐 아빠는 어떤 책을 고르실지 기대가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담겨 있던데 그러면 이게 그 실시간으로 달린 솔직한 편지인 거죠? 미리 다 짜놓고 말로만 그렇게 쓴 게 아니고. 그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좀 미리 어느 정도 구상을 해둔 것도 있는데 근데 즉흥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다 계획을 해놓고도 바뀐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주제 순서도 바꾸고 책도 이 책으로 하겠다고 저 책으로 한 것도 많고 또 A, B로 하겠다고 B, A로 한 것도 많고 아무튼 굉장히 많은 경우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큰 흐름은 잡아놨지만 그 안에서 지금 글 편지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좀 과감하게 바꾸자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유동적으로 편하게 정해서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폭력 다음에 국가로 갈 거냐, 정의로 갈 거냐.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우리가 대화를 많이 했고, 일단 글에 다음에 이런 주제 하자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이제 합의가 된 거죠.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걸 둘이서 많이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폭력에 대해서 김기현 목사님이 하박국으로 편지를 쓰시고 하나님은 폭력적인가? 네, 이제 책이 있으신 분은 차례를 보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히림님이 인간은 폭력적이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으로 답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로 넘어가는데 김기현 목사님은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고르시고, 히림님은 다시 내려가기 제목으로 플라톤의 국가를 읽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이 주고받아지는데 편지가 이거를 2년의 과정 동안 계속 이제 두 분 저자가 토론하면서 계속 같이 써내려간 그런 기록으로 보면 되겠군요. 지금 JHK님이 부자간에 이런 대화가 있다는 것이 정말 멋지고 부럽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과연 멋진 일인가? 이 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을 것인가? 집필 과정 중에 이런 대화나 뭐 글 쓰는 그 서로 사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글을 주고받는 셈이라서 그 글 쓰는 과정 중에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나요? 집필 과정에? 이제 각자 쓰고 나면은 빨리 써라고 이제 서로 재촉하는 거죠. 늦어질 것 같다고 이제 뭐 미리 얘기도 하고 편집장님한테 뭐 내일까지 쓰겠습니다. 뭐 모레까지 쓰겠습니다. 뭐 오늘 밤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쓰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마감 기간을 이제 알려주는 알람 역할을 빨리 할 수는 있죠. 네. 매번 그래서 에피소드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맺은 말을 보면 딱 그 얘기로 맺은 말을 쓰셨거든요. 여보 히림이 원고 다 썼대요. 엄마 아빠 원고 다 쓰셨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사모님과 또 동생이시죠. 네, 이제 가족들이 사실 그 중간에 매개가 돼서 이제 두 분의 대화를 또 엿듣게 되고 네,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한번 떠올려 보면 따뜻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이 굉장히 생기기도 하고 또 약간 어떻게 그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서로 글쓰기의 고통을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히림이가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못 물어보는 거죠. 히림이도 내가 글 쓰는 힘들게 쓰는 걸 아니까 못 물어보고 이제 돌려서 묻고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이렇게 보고만 있고 뭐 그런 거죠. 네. 그 두 분이 이전에도 책을 쓰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제목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네. SFC에서 그게 지금 한 거의 10년 됐나요? 2013년에 나왔어요. 2013년 여름에 나왔던 걸로. 그때 고등학생이셨죠? 네,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썼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미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주고받으면서 책을 쓰신 게 하나 있고 그 책이랑 지금 이 책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목사님이 아버지 입장에서 좀 어떠세요? 차이가? 뭐 기분의 차이든 내용의 차이든. 일단은 뭐 내용이나 수준이랄까 퀄리티가 훨씬 많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근법이 좀 다르죠. 그때는 질문만 갖고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텍스트를 갖고 얘기를 했다는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뭐 2.0, 3.0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버지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아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으실 것 같고 독자들 입장에서도 혹시 전작을 보신 분들은 이 책을 정말 꼭 보시면 좋겠고 또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전작은 또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야말로 계속 글 쓰고 공부하고 책 읽으면서 한 사람, 한 가족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댓글에서도 계속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계속하고 뭐 아들을 잘 뒀다 뭐 축하한다 이런 뭐 우리 아들도 그러면 좋겠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뭐 추천사나 책 앞뒤에 계속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단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냥
두 분이 부자간의 책을 쓰시면서 이제 요게 좀 힘들었거나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요거는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 귀를 가리고 하실까요? 일단 뭐 이제 이런 독특한 이제 부자 관계니까 또 이런 특이한 책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소개해 주신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아버지가 이제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만큼 이제 아버지의 백이 들어갔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책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또 이걸 또 얼마만큼 아버지가 이렇게 이 아버지 덕분에 또 아들이 이렇게 또 데뷔하고 또 글도 더 쓰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일견 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견 부분 맞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충분한 또 제 실력을 발휘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이제 또 많은 부분 또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뭐 또 그것도 긍정적으로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쩌면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책을 또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뭐 아버지 아들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걱정되는 거 하나는 이게 자꾸 그전 작품이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자꾸 어떤 자녀 교육서로 이렇게 읽히게 되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책 마케팅도 사실 아버지와 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여기 댓글에서도 다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게 고전보다도 이제 부자에 이제 좀 집중이 되게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서상도 그렇고 사실은 이런 형태의 저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약간은 아쉬움, 뭐 감사한 부분도 더 크지만 아쉬움도 있고 또 제가 뭐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도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당연히 이렇게 같이 가는 건데 그런 이제 그 부자 관계에서 이런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또 생산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 여기서 분명히 사람들이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지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히림님이 지금 20대 후반 이제 되는 거죠? 아직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26이고요.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27이 됐네요. 네, 정말 정말 뭐 책의 저자라고 하기에는 물론 뭐 더 젊은 나이에 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 확실히 젊은 나이고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서 그런 평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사실 저는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거 기대 안 하고 드린 질문인데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한 그 매력을 드러내 주신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에도 히림님의 매력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신감 있고 또 실력도 있고 사실 지금 제가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랑 이 책만 갖고 두 분이 함께 쓴 책만 갖고 했지만 단독으로 쓰신 책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2018년 1월에 여하튼 철학을 팝니다라고 제가 원래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철학과 관련된 단문들 또 약간 긴 글도 있긴 한데 단문들을 모아서 이제 출판사에서 좋게 평가해 주셔가지고 낸 책이 있어요. 자음과 모면 출판사에서 나왔고 여하튼 철학을 팝니다라는 책도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꼭 이렇게 또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는 또 이렇게 또 제 모습도 보여줄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20살이구나. 그리고 여기 이 부전자전 고전이 연재됐던 복음과 상황에 꼬박 3년을 제가 연재를 했었습니다. 단독 연재를. 그렇죠. 이거 전에도 단독 연재가 있었죠. 예. 부전자전 제가 3년 동안 이제 20살의 인문학이라는 이제 꼭지로 복음과 상황에 매달 연재를 하고 그게 끝나자마자 이제 이 부전자전 고전이 연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꼬박 제가 5년을 복음과 상황에 또 쓰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네네. 보험과 상황하고 저희들이 인연이 많은데요. 저도 제일 처음 글 쓴 잡지가 이제 보험과 상황이었고 우리 히림이도 그렇고 그리고 히림이는 이제 나랑 상관없이 옥명호 편집장님이 이제 페이스북 글 쓰는 거 보고 이제 스카우트해서 이제 3년 20대 아마 이 장기 연재한 친구로는 아마 복상에 연재한 사람은 가장
나이 어린 젊은 친구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솔직하고 자신감도 있고 또 실력도 있는 네,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매력 있는 젊은이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김기현 목사님도 말씀하시기 전에 희림님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혹시 이런 구상으로 다른 사람이랑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었나요? 있었던 거나 아니면 앞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기대된 일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집장님 제안 자체가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로 돼가지고 다른 기획을 생각해보지 못해서 그 기획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뭔가 이렇게 잘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은 기획은 제가 오히려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2020년대가 됐는데 그 20대 담론들이 굉장히 여전히 핫하잖아요. 청년 담론 이런 것들이. 근데 청년 담론에 대한 그 담론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다 40, 50대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불만스러워서 저희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굉장히 바쁘게 또 살아가는 그런 20대들을 이렇게 사회 곳곳에 있는 좀 특이한 20대들을 좀 이렇게 인터뷰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책 읽기라고 생각해. 고전 한 권을 이렇게 읽어서 요약한 것처럼 그러니까 한 사람을 좀 최대한 이렇게 잘 읽어내서 이렇게 잘 요약을 좀 해보는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은 기획은 있어요. 근데 아직 구상해서 이제 아직 실천을 잘 옮기지 못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이제 그 기획을 좀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기획일 것 같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뷰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는데 잘 기획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이렇게 아들과 같이 쓰면서 혹시 어려운 점 없으셨는지. 아들이니까 더 말 못하죠. 그 아드님인 그것도 있지만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다음 세대에 대한 그리고 기성세대로서의 반성 이런 부분들도 부분 비춰주셨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을 떠나서 이렇게 젊은 그 철학도와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이 좀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양가지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성세대는 또 자기 경험으로 또 다음 세대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이제 관점이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책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20대가 책을 많이 읽을까? 책을 많이 안 읽는다면 20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거고 20대가 책을 많이 보고 생각을 하고 이런 토론한다면 긍정적인데 한편으로는 좀 그동안 이렇게 정보 들은 바에 의하면 좀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20대가 전체적으로 세대 전체적으로 세대의 시대적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에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좋겠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아쉬운데 그렇지만 또 다른 양가 감정은 뭐냐면 요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386이 또는 586은 586의 방식으로 시대를 통과했다면 지금 20대는 20대만의 방식과 힘으로 또 자기 시대를 지나갈 거고 건너갈 거고 헤쳐나갈 거다. 최소한 그 믿음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책을 좋아하는 내 눈으로 책을 좀 안 읽으면 걱정이다. 그런 마음과 함께 그래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20대만의 저력이 있을 거야. 불안감과 기대감 동시에 갖고 있죠. 써보시니까 저력이 더 크게 느껴지셨나요?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지셨나요? 당연히 저력을 더 느끼죠. 여기 지금 댓글에서도 진순배님께서 요즘 세대를 걱정한 것보다 우리 세대를 걱정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냐. 네, 요 질문이랑도 사실 제가 방금 드린 질문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기성세대로서 제 개인적인 그겁니다만 기성세대로서 젊은 세대들을 좀 더 믿어주시면 좋겠고 또 젊은 세대 이렇다 저렇다 염려하시기보다는 또 뭐랄까요 각자 자기 세대 할 일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답을 해버렸네.
네, 목사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꼭 맞습니다. 위에 채팅에 지금 뭐 아버지 아들 얘기가 나온 상황이라서 이성철 님이 채팅에 남겨주신 질문 중에 로고스 서원과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 아마 그 서로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뭐 이런 모습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 유전자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지만 같은 공동체의 어린 지체들에게도 이런 영향력이 전염되어 발현되고 있는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궁금하다 하셨는데, 그 공동체 얘기도 공동체 얘기지만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아들이랑 이런 작업하는 게 부럽다, 뭐 이런 멘트들 많이 채팅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좀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네, 뭐 그런 조언 해주신다면 뭐 어떨까요? 짧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경장도 사투리로 말할게요. 니부터 읽어라. 네, 부모가 안 읽는데 뭐 부모가 읽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또 읽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부모가 안 읽는데 아이들이 읽을 리가 없죠. 네, 본을 잘 보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흘러간다. 네, 그런 말씀으로 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읽으시고, 이 책 사서 열심히 읽으시면 이 책을 사서 아들한테 주지 말고 이 책을 사서 자기가 먼저 읽으면 자연스럽게 네, 그 영향력이 흘러갈 거다. 뭐 이런 얘기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학과 철학 이야기도 이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희림님은 이제 철학을 공부하셔서 둘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게, 이런 책의 대화가 이어지게 된 건데, 목사님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성서학이 아니라 이제 조직신학이나 그 기독교 철학, 요 부분을 하셔서 사실 이 책이 좀 더 이렇게 내용이 알차지게 된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그런 계기나 공부하게 되신 이유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짧게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소위 성령 체험, 구원 체험하면서 그때는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무조건 신학교 가는 것이 그냥 그 외에는 정답으로 정해져 있는 분위기, 그거밖에 몰랐던 거죠. 누군가가 뭐 은혜 받고 하나님 위해 사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어 라고 얘기해 줬으면 또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몰랐고, 그리고 나도 그냥 목사로 살고 싶다, 은혜 받고 좋아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갈 때는 그냥 일반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3, 4학년 때 이제 소위 학생운동 열심히 좀 이렇게 보고 참여하고, 그때 이제 87년이었으니까 3, 4학년 때 87년, 88년 뭐 이래가지고 그런 사회 참여하면서 짧게 얘기하면 내린 결론이, 이 세상의 변화는 세상의 내재한 힘과 함께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 뭐 그런 좀 멋있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칼바르트를 그때 좀 정치신학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 뭐 이런 거 등등등등 뭐 이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갔죠. 그리고 전공은 네, 전공 이야기. 전공은 뭐 학부 때 이제 철학을 부전공했고요. 근데 이제 신대원 하면서는 원래 한국 교회사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 학교에 스님이 없었고 교수님이, 그래서 역사보다는 윤리학을 하고 싶었는데 윤리학 교수님이 좀 깐깐해 하셔가지고 좀 배우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종교 철학 쪽에 체계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하버드에서 갓 박사 받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80년대 말에. 그러니까 뭐 하버드 박사, 그러니까 뿅 간 거죠. 뭐 그래서 그분 보고 전공이 또 마침 또 학부제 철학을 좋아했고 했으니까 그래서 전공 결정한 거죠. 네. 그래서 전공으로 해서 계속 공부해서 학위를 하시고, 제가 사실 준비하면서 지지난주에 저희도 그 김선영 박사님이랑 갈라디아서 그 책 북토크하고
이것도 할 거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김소영 박사님이 신대원 때 목사님 강의를 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박사학위 마치고 강의하실 때. 음. 네, 그래서 뜻밖의 약간 뭐 뜻밖은 아니지만 늘 이렇게 저는 목사님으로 기억하고 설교하고 뭐 이런 모습들 많이 기억하다가 이분이 단지 이런 목사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학자로서 요즘도 논문도 열심히 쓰시고 그러시잖아요. 학술지 투고도 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좀 다시 떠올리게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김기현 목사님의 전공이 이렇게 뭐죠? 그 기독교 철학, 네, 이쪽에 네, 박사님이시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여쭤봤고, 희림님은 어떠세요? 지금 다른 분 들으시는 분들이 희림님의 어떤 전공과 이 이야기가 훨씬 궁금하신 것 같은데 철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 네. 그리고 사실 뭐 철학과를 가도 요즘 뭐 취업 준비하고 뭐 이런 경우들 많은데 꾸준히 이제 철학을 공부하겠다 마음을 먹고 하신 계기 같은 거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저도 일종의 굉장히 종교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좀 충격을 고등학교 때 받았어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이제 그 얘기가 종종 나오는 거를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마 다 아실 텐데 그 책을 읽고 그 책 내용은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소위 기독교적이라고 할 만한 사고방식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 자체가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소화를 못한 거죠.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저는 소화를 하지 못하고 그 충격에 계속 휩싸여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독교적인 것들을 제가 알지도 못한 채로 제가 알고 있던 제가 갖고 태어난 그런 기독교적인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회의해 볼 기회가 생긴 거죠. 그 덕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거를 고민하고 회의하다 보니까 그거야말로 저는 철학적인 방법론인가 보다. 그래서 뭐 철학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걸 하면은 뭐든지 의심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이런저런 이 철학 입문서에서 이제 보고 이쪽이 내 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꼭 철학과에 갔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원서도 철학과 말고는 안 썼습니다. 철학과만 썼고 지금도 뭐 계속해서 철학을 공부할 생각을 갖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취업 그렇죠. 요즘 다 뭐 비상경 문과라고 하죠. 이제 상경 계열이 아닌 문과 뭐 영문학이나 뭐 그런 어문 계열이나 이런 인문학이나 이런 계열 사람도 사실 취업이 뭐 전공 살리는 건 택도 없고 사실 쉽지 않은데 뭐 오히려 저는 그 현실을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는 잘 몰랐다가 이제 점점점 조금씩 이제 지금도 깨닫는 중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지금도 깨닫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인문학적인 이제 저술이나 강의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좀 내 삶을 잘 유지를 해나가겠다 이런 좀 각오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그런 전형적인 대학 졸업 후 취직 뭐 이런 형태의 그런 커리큘럼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대학 졸업 후 취직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졸업 후 뭐 대학원 학위 뭐 이런 또 테크트리도 있는데 네. 뭐 그런 부분의 진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 뭐 네, 지금 좀 있는 편이지만 일단 눈앞에 놓인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할 생각이고 계속해서 좀 전문적인 철학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됐고 또 상황이 괜찮으면 이제 유학이나 그런 좀 더 넓은 곳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계속해서 그런 좀 넓은 곳에서 좀 계속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계속 공부할 꿈을 꾸고 계신. 네, 네. 그렇죠. 지금 아까 초반에 나왔던 질문이 이제 원래 신학을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철학을 시켰다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까 그 질문을 초반에 누가 올려주셨던데 네.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너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근거가 없고 네. 신학을 하고 싶었던 적도 없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네.
뭐 전혀 근거 없는 어디서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것 잘못 같은데. 들었거나 예,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게 방학 동안 읽을 수 있는 추천하고 싶은 책. 네. 고전도 좋아하고 철학도 좋아하는데, 채팅에 나온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절판이 된 책인데 중고로 구하기는 쉬운데요. 그 돼지가 철학에 빠진 날이라는 책이 있어요. 돼지가 철학에 빠진 날이라고 정말 쉽게 이제 철학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8장으로 돼 있는데 되게 재미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림도 이렇게 되게 재치 있고 농담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일단은 철학의 주제들을 좀 이렇게 둘러보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또 한 권은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광복 선생님이 지으신 책인데 그 책은 정말 그 좀 철학자들의 삶이나 이런 거에 좀 많이 집중을 해서 또 약간 어렵지 않게 읽을 수가 있어요. 막 어려운 철학 개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주 약간씩만 나오게 돼 있고 약간 좀 뒷이야기, 철학자들 뒷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돼 있어서 일단 그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 그 책을 한번 보시면 대충 이제 철학자들 이제 누가 앞에 나왔고 누가 뒤에 나왔고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대충 알 수 있고 돼지가 철학에 빠진 날 그 책을 보면 좀 철학이 이런 주제들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좀 입문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책을 저는 항상 추천합니다. 네. 요거는 김기현 목사님도 한번 추천해 주시죠. 고등학교 1학년에게 권할 만한 뭐 고전, 청소년 인문학도 뭐 하고 계시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저는요, 우리 책에도 제가 썼는데 문학을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희림이가 조지 오웰 동물농장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라든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스토옙스키라든가 그다음 카프카, 그다음에 톨스토이, 뭐 셰익스피어, 뭐 또 노벨 문학상 받는 거 오히려 그런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인문학이나 이런 게 좋고 또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의 책을 읽는 시작하는 이제 역사 좋아하면 역사, 뭐 과학 좋아하면 과학, 뭐 음악 좋아하면 음악, 철학 좋아하면 철학책.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으로 책 읽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문학하고 자기 좋아하는 분야 아무 책이라도 그것이 많아도 좋고 뭐든지 읽어가면 그 다음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추천하고 싶어요. 네, 뭐 이런 맞춤형, 네, 자녀, 뭐 이거 계속 막 중학생, 초등학생 계속 질문이 올라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막힘없이 지금 뭐 술술, 네, 대답해 주셨고요. 롤링하고 베르베르. 네, 좋아하는 책, 뭐 문학책, 또 철학책, 네, 지금 보니까 조앤 롤링하고 베르베르 책 좋아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자꾸 읽다가 보면 꼬리를 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타지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끝까지 판타지 좋아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판타지니까 리얼리티가 떨어지니까 역사나 과학으로 또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판타지를 좋아하면 비판타지적인 뭐 픽션이라든가 뭐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책을 이렇게 보완을 해주면 좋죠. 이런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한쪽으로 하지 않고 보완하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죠. 그 대신 좋아하는 롤링이나 베르베르를 읽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읽게 하면서 보완을 해주면 좋아요. 네. 아주 친절한 가이드 해주셨고요. 그 두 분이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결국은 신학과 철학의 대화, 네, 신학적인 어떤 신학적 고전에 대해서 신학적 문제를 제기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철학이 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받는 대화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신학과 철학이 분명하게 좀 다르면서도 또 둘이 공유하고 있는 유사한 점들, 유사한 뭐 문제의식이나 방법론 면에서 유사한 면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 신학과 철학에 대해서 이제 둘의 좀 목사님은 유사성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희림님은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제 이 부전자전 고전 읽는 분들이 대부분 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뭐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신학과 철학의 이런 유사성과 차이점을 좀 어느 정도 인식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마지막 챕터 학문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션샤프트라고도 하고 독일어로, 영어로 사이언스라고 하잖아요. 신학이라고 해질 때 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한 신학이든 철학이든 공통된 게임 규칙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의 학문이 되려면 사이언스나 로고스, 로직이 되려면 학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규칙을 지켜야만 학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이든 철학이든 인문학 영역에 속해 있는 한 뭐 신학이나 철학이나 뭐 비슷할 수밖에 없다. 학문이라는 차원에서는. 근데 이제 그러고 또한 사유하는 대상도 다르면서도 같거든요. 결국 신학이라는 주제가 사유하는 대상은 신이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물학은 생물이라는 바이오스를 사유하고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신이라는 테오스를 뭐 사유하고 성찰하고 묻고 따지는 작업이니까 주제가 좀 다르죠. 대상이, 학문의 대상이. 근데 또 우리가 2차에서 다룬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만 결국은 뭐 존재나 타자나 국가나 폭력이라는 문제를 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 또 신을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차이들이 있겠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공통점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로고스, 사이언스라는 의미에서 그 비슷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주제가 다를 수밖에 없다. 신이라는 주제. 사유하는 대상이 다르다. 네, 희림님은 어떠세요? 네. 그 차이점에 좀 집중을 해서 생각해 보자면 제 생각엔 그 얼마만큼 부정하는 걸 시도해 볼 수 있느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물론 굉장히 최신 신학이나 굉장히 반신학적인 시도들은 뭐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든가 뭐 창조를 부정한다든가 이런 시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지엽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엽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철학에서는 오히려 그런 기존의 가장 누구도 깰 수 없었던 수천 년 된 전통을 가장 먼저 깬 사람이 오히려 그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좀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물론 어느 학문이나 그 전의 전통을 이제 혁신적으로 재해석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건 사실이지만 신학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라던가 아니면 신의 의지, 창조성, 뭐 인간의 죄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깨기 힘든, 부정하기 힘든 영역일 텐데 철학에서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게 그 이전의 전통을 부수는 시도가 훨씬 더 유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엔 김기현 목사님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다 인지하고 그런 면에서 철학 공부를 한번 해보자. 철학 공부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가 지금 희림님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이렇게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이제 신앙 안에서 좀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목사님이 쓰신 편지들은 되게 익숙하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희림님 글 부분에서는 좀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뭐 그런 이렇게 뭐랄까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좀 선을 넘는 듯한 경계를 허무는 듯한 이런 당혹감을 느낄 때 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네, 좀 뭐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어쩌면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잖아요. 그죠? 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자아라는 성체가 있잖아요. 그걸 깨뜨려야 된다는 거고, 물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존재로서 나를 깨뜨리라는 얘기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넓은 맥락으로 본다면 나와 다른
이제 철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요즘은 자연과학 같은 경우 물리학이나 생물학 같은 나와 다른 영역의 것들을 공부하면서 내 존재를 한번 흔들어 봐야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표현은 이제 벼랑 끝으로 내 자신을 좀 세워봐서 그 정점에 서서 절벽 위에 서서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성경적인 메타포를 쓴다면 광야로 나가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오죠. 광야는 가장 척박한 황무지지만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광야로 절벽으로 벼랑으로 좀 밀어 넣음으로써 자아를 부인해보는 기존에 익숙하던 문법과 언어 시스템을 좀 한번 깨거나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맞아라고 한 번쯤은 흔들어보는 그런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가 너무 없는 것이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자기 확신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발전이 없는 자기 옹고심만 생겨나는 그래서 요즘 우리 기독교가 여러 가지 뭐 비판 받는 모습도 여기가 요런 모습 그러니까 자기를 깨뜨리는 그 월경하는 경계를 넘어서는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희림님은 어떠세요? 더 보탤 말씀. 이제 좀 아버지는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그 기독교적 사회 방식을 좀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 추천사 써주신 그 손봉호 교수님이 맨 첫 번째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그 추천사 맨 마지막 말로 굳이 기독교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애쓰지 않아 자연스럽고 아들이 철학적 사고 능력이 돋보인다 뭐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어떤 칭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저는 이 책을 당연히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은 접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접해도 굉장히 읽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 계속 다니시고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 마중물 같은 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저는 저까지도 목사인 아버지가 신학자이자 목사인 아버지가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 아들인 철학도가 거기다 더 보태서 자꾸 어떤 기독교적인 해석을 이제 붙여넣으려고 한다면 일반 철학 고전들을 소개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오히려 그 고전을 소개하는 글도 아니고 이게 좀 신앙서적도 아닌 책이 될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이 책의 정체성이 굉장히 고전을 소개하기에는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가벼운 책이라는 그 좀 아쉬움이 많이 컸거든요. 가벼울 수밖에 없고 더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기독교적인 결론을 내려오거나 혹은 그런 뉘앙스도 좀 최대한 배제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읽어봐 주시고 아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이렇게 새로운 사유 실험을 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10개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 두 권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한 권, 아들이 한 권 해서 20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챕터가 20개고 20권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각 챕터 뒤에 함께 읽고 싶은 책을 더 소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희림님이 국가에 대해 쓰면서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이고 함께 읽고 싶은 책 구약성서 욥기 이런 식으로 약간 호기심이 드는. 네, 그다음에 깔뱅의 기독교 강요, 함께 읽고 싶은 책,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 애들러의 독서의 기술, 종교의 의미와 목적, 요더의 제자도 이렇게 몇 권 이렇게 해서 함께 읽고 싶은 책까지 다 하면 혹시 두 분은 아세요? 함께 읽고 싶은 책 다 세면 몇 권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까 네. 진행자로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셌어요. 어디 써놨지? 잠시만요. 제가 썼는데 제 기억에 72권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네. 20개에다가 52권이 함께 읽은 네. 네, 챕터별로 보니까 목사님이 많이 추천하시고 희림님은 보통 2-3권 이렇게 더 하시고 목사님이 7권 이렇게 하셔서
네, 제 기억에 지금 72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한 20권의 고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이 고전에 중심되는 문제의식, 그리고 함께 읽을 만한 책을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책들이 사실 그 일반 서적에서도 사실 잘 팔리는 책인 것 같아요. 한 권에다가 여러 개를 막 꼭꼭 담아 놓은 거. 네. 그래서 여러분 구입하시면 뭐 정보나 그 내용으로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그런 책이 될 것 같고 두고두고 이렇게 독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일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지금 희림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게 그렇게 두껍지 않은 이 책에 꼭지만 20개, 그 다음에 뭐 함께 읽을 책들 이런 것까지 하면 사실 조금 욕심을 낸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보기에 저자로도 좀 아쉬울 것 같고 사실 제가 읽었을 때 독자로서도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또 함께 읽을 책을 같이 읽으면서 풀어가는 걸로 그리고 또 이후에 또 추가 작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꼭지가 워낙 많으니까 저희가 북토크면 책 내용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두 분께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한 챕터씩만 가장 애착이 가는 한 챕터씩만 좀 소개해 주시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김기호 목사님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게 총 20챕터 중에서 이제 김기호 목사님이 가장 좀 애착이 가는 한 챕터, 주요 뭐 내용, 네, 왜 애착이 네. 가는지, 네. 그 고민이 되는데 일단 네. 챕터 1과 챕터 2거든요. 네, 네. 근데 일단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이고요. 그래서 아마 어거스틴은 신학의 영역도 되고 철학의 영역도 되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제일 좋은 책이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딱 한 명의 사상가나 또 신앙인을 꼽으라면 어거스틴을 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인물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라는 거 말하고 싶고요. 근데 저는 원래는 항상 어거스틴을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칼 바르트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책에도 됐지만 타자를 발견한 신학책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바르트를 좋아했던 게 뭐냐면 처월, 계시, 정치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타자의 철학이더라고요. 타자에 대한 신학. 우리 이제 타자 하면 이제 레비나스 얘기하고 좀 더 거슬러 가면 이제 사르트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보다 몇십 년 빨리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거 진짜 논문감이다. 철학보다 신학이 20, 30년 더 빨리 타자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웃은 타자라 말을 하고요. 하나님도 타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하나님을 타자로 이웃을 타자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놀랐어요. 요즘 말로 소름 돋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걸로 한번 나중에 논문도 한번 쓰고 책도 쓰고 뭐 책일까지 하고 논문도 한번 써보고 싶다 생각 들 만큼 아주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이죠. 그 네. 복 있는 사람에서 번역 지금 그죠? 돼 있는 네 로마서 주석을 단지 그냥 뭐 로마서 뭐 믿음이나 구원 뭐 이신칭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타자로 경험하는 그리고 타자에 대한 철학을 세우는 책으로 읽으시고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그 챕터고요. 네, 여러분 기억해 두셨다가 책 구매하시고 꼼꼼하게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히림님은 말씀하신 레비나스의 뭐였죠? 시간과 타자를 갖고 이렇게 또 대답을 하고 하는 그런 구성으로 책을 쓰셨습니다. 이제 히림님께미 제일 인상적으로 이제 꼽으시는 챕터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금강경. 자유에 대한 질문에서 김기현 목사님이 루터의 노예의지 그거였죠. 네네. 네. 루터의 노예의지에 관하여를 갖고 신체의 한계 안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쓰셨고 그거에 대해 답변으로
신체 한계를 넘어선 자유, 불교 경전 금강경을 꼽아주셨어요. 네. 네. 요 챕터 잠깐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이게 그래도 뭔가 기독교 뭐 서적이고 목사 아버지와 뭐 아들이 대화인데 갑자기 금강경이 나와서 이게 좀 읽거나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구매했다가 후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마음이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쓰고 나서 그 편집장님, 복음과 상한 편집장님도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할 때 굉장히 칭찬을 해주신 글이기도 하고, 또 그 복음과 상한 또 다른 기자님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독교 관련 이제 잡지인데, 기독교 관련 사적인데 이런 불교 경전을 또 기독교적인 논의를 함께 녹이면서 또 억지로 불교 경전을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당연히 제가 전혀 그런 시도를 하지도 않았고, 우리 좀 불교 경전을 좀 불교적으로 최대한 읽어보려고 나름 한 시도였는데, 오히려 이 책이 좀 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챕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챕터 덕분에 이 책이 좀 더 다양성을 약간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책 10개를 쓰면서 좀 최대한 다양한 고전을 소개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고전, 여러 시대, 여러 나라, 또 여러 작가들, 최대한 좀 철학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이렇게 최대한 멀리 있는 사람들 좀 엮어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저도 서양 철학을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뭐 한국 학계 현실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묵자랑 이제 중국 사람인 묵자랑 이제 인도 사람인 이제 부처님의 이제 책을 소개하게 되면서 약간 좀 더 폭넓은 고전이라는 말에 좀 더 어울리는 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만약 금강경이 없었다면은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뭐 부전자전 경전 이런 느낌을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금강경을 좀 마음에 넣어봤습니다. 근데 처음 써줬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도 저는 굉장히 또 애착이 가는 책이기도 해요. 글을, 원고를 제가 훈련소 가기 전날 밤에 다 쓰고 갔거든요. 그래서 또 뭐 개인적인로도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쓰고 나서 제일 좀 이렇게 열심히 쓴 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레비나스 책을 또 프랑스어로도 읽고 막 영어로도 읽고 독일어도 읽고 막 별 짓을 하면서 다 읽었어요. 그다음에 꼭 이제 찬 꼭지가 끝날 때마다 그 고전을 소개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좀 태클을 거는 시도를 꼭 하는데, 레비나스를 좋아해서 열심히 좀 나름 읽었기 때문에 또 나름 좀 이렇게 제대로 좀 특이한 저만의 방법으로 또 태클을 걸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꼭 읽어보시면은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도 또 뭐 하나를 더 꼽으라면 그 책을 또 꼽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금강경이 신선하다는 그런 채팅의 반응들이 있고, 채팅에 나온 질문이 지금 봄추님이 해주신 질문, 믿지 않는 분들과 오랫동안 독서 모임 철학 공부하고 있는데 역사적 맥락에서 예수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어서 신앙을 갖고 있는 저를 오히려 신기해한다. 대화는 인간들 스스로 기독교 사상이 정립하고, 인간들이 기독교 사상을 정립하고 이렇게 흘러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뭐 약간 좀 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 철학과 신학의 대화를 나누고 또 금강경 이야기도 하는 그 맥락에서 요 범추님께 두 분이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빠 얘기해, 이건 아빠가 얘기해.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양면성을 갖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우 굳이 신앙을 전도하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신학이든 철학이든 학으로서 학문으로 한다면 독서 모임이나 철학 공부에서 그냥 그 자체로 공부를 하면 되지. 그것에 굳이 자꾸 신앙을 집어넣고 이게 전도하려고 했던 건 아닐 텐데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 또 하나, 우리 한국 사회의 지성 세계가 사실 신학이나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터부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무시라 그럴까, 좀 열외로 취급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분 범춘님은 저랑 한번 저에게 오겠다고 했던 분이었는데, 어쨌든 너무,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전도하려고 그러고 이쪽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거나 난색을 표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범추님의 경우가 정확히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서로가 좀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존중해주고. 희림님은 어떠세요? 아까 그 이기적 유전자 읽으면서 그 회심 체험을 하신 네, 그런 얘기도 하셨고 또 계속 철학 공부를 하면서 아무래도 또 이런 기독교 신앙과의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요런 철학 공부를 할수록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뭐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하신다면 어떤 그러니까 그런 여기 뭐 철학 관련한 이제 그런 인문학 독서 모임을 참여하고 계시다고 써 있는데 그런 그 서양의 철학사가 사실은 기독교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뒤엉켜 가면서 발전을 한 부분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사실은 사실이죠. 그런 이제 고대 사상인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과 또 히브라이즘에서 이제 그런 구약에서부터 나온 그 쭉 그런 유대교 사상이 이렇게 만나서 뭔가 폭발적으로 그 신플라톤주의를 만나서 좀 그렇게 중세가 지나고 그런 역사적으로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신학 공부나 최소한 성경에 대한 이해 혹은 기독교의 역사나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훨씬 더 풍부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 이런 모임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어떤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온다면 이제 그런 얘기를 준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철학적인 뭐 개념들이라던가 뭐 철학사에서 중요한 업적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그 어떤 개념들, 역사적 사실들, 바탕 뭐 성경적 교리 아니면 신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이 없었다면은 서양 철학사에서 도저히 발전할 수가 없는 시작도 될 수 없었던 영역이라는 거를 아마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아마 그런 학문적인 대화도 되면서 동시에 좀 이렇게 신앙에 대한 자기 소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요 범주님의 대답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철학을 공부하고 또 이 책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기독교 신학이라는 게 또 철학이라는 게 함께 이렇게 엉키면서 함께 발전해 갔다는 맥락,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뭐 이런 책을 읽고 또 철학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중요한 그 우리 기본적인 자세를 잡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 지금 네 희림님 말을 너무 잘하신다는 지금 제가 계속 읽지는 못했지만 채팅에서 희림님 목소리 좋다는 얘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이제 시간이 뭐 지금 1시간 15분 정도 지나고 조금 뭐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고전에 대해서 그리고 책 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얇은 책 한 권에 20권 정도의 고전을 담아놨으니까 사실상 뭐 고전의 훑기 정도라고 봐야 되고 또 제 책 읽으면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독특한 해석이다. 지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로마서 같은 거 뭐 타자 이렇게 읽는 거 바르트가 타자를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그걸로 막 로마서를 이렇게 같이 갖고 오고 뭐 이런 식은 또 그 해설자의 저자들의 관점이 많이 박힌 이제 이런 그야말로 해설사다 이런 인상이 좀 있을 텐데 근데 또 우리가 동시에 고전을 읽는다고 하면 원전을 읽고 원전과 씨름하고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독자들이나 평자들의 의견도 분분할 텐데 책을 쓰시면서는 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해설을 먼저 읽는 게 좋을지 고전을 먼저 읽는 게 좋을지 또 그 둘의 각각의 장점이나 뭐 단점이 있다면 독자들 위해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 얘기하면 결국 1차 원전을 읽어야 되죠. 근데 이제 1차 원전을 들어갈 때 어떤 입문서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입문서랄까요? 기본적인 정보를 좀 전달해 주는 책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전문학자들이 굳이 뭐 입문서 안 읽어도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우리가 이 책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독자들은 이런 입문서를 통해서 한번 살짝 맛보고
또 20권 중에서 한두 권 골라서 직접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꼭 좀 읽어주십사 하는 거고 또 이 책이 존재 의의와 또 가치가 될 것 같아요. 희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뭐 원전을 보면 좋고 뭐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더 나가서 그 원어로 읽어야겠죠. 뭐 그렇게까지 가려면. 근데 그 접근성이 너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어떤 좋은 자료를 이렇게 2차 자료라고도 하죠. 뭐 2차 자료는 3차 자료까지도 먼저 읽고 이렇게 역으로 거슬러서 1차 자료를 읽을 수 있는 게 그렇게만 돼도 사실은 좋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이 사실 보통은 2차 자료나 좋은 해설서만 읽어도 충분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뭐 모든 철학 원전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 이제 조금 지금 제 관심사에 약간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제 수준에서 너무 어려운 책은 2차 자료를 읽는 걸로 일단 충분히 만족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저도 당연히 많거든요. 전공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당연히 그런 최신 학계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빠르게 2차 자료나 이렇게 논문 하나를 이렇게 읽고 넘어가시면서 이렇게 흐름만 파악하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굳이 이렇게 원전을 당연히 읽으면 좋지만 막 반드시 다른 사람의 해설을 전혀 통하지 않고서 내가 원전을 이렇게 직접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거는 오히려 지나친 용기, 만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전자전 고전 같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접근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나 한번 이거는 좀 내가 좀 깨지더라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책이 생기시면 읽어주시면은 뭐 저희로서는 제일 감사한 독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1학년 때 3, 4학년 수업을 듣는 게 그렇죠. 예. 읽기였던 것처럼 예. 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예. 네. 지혜로운 어떤 접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지금 두 분 말씀도 그렇고 뭐 저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해설서나 이런 거 도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가능하면 고전을 직접 읽는 게 좋다 하는데 목사님 고전을 직접 읽으면 정말 뭐가 좋습니까? 고전을 읽으면 영혼이 맑으십니까 정말? 고전에 관한 아주 고전적 정의가 있죠. 고전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뭐 이런 농담이 있는데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너무 철학 고전이나 이런 신학 고전을 너무 읽다 보면 어려우니까 이제 문학 고전이나 이런 거 읽으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고전을 읽으면 좋은 것이 이 고전이라는 영어가 클래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라틴어가 클라시쿠스인데 이게 그 함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대. 큰 함대, 큰 배 하나가 아니고 함선이 여러 배 또 그 배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 함단 자체를 클라시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이 아니고 어쩌면 10권, 20권, 100권의 책의 가치를 힘을 비축하고 있는 책이 고전이다. 그래서 한 권을 제대로만 읽으면 10권, 100권을 읽은 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 이제 고전이다. 하나 안에 10권, 100권이 있으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고전의 정의는 시간을 견뎌냈다는 거거든요. 100년, 200년, 뭐 어거스틴 고백록은 뭐 1500년,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1000년, 2000년의 시간을 통과하고도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원한 또 오래된 그 우리가 어느 시대라도 읽어도 좋은 책이니까 신간과 베스트셀러가 놓치고 있는 오래된 묵은 이야기, 깊이 있는 얘기를 또 고전에서 읽을 수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두 가지 시간을 통과해서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언제나 읽어도 좋은 책이 고전이고 그리고 하나 안에 10개, 100개의 책 이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어렵지만 얻어낼 것, 견적이 많이 나오고 파먹을 게 많이 나오는 캐낼 것이 많은 큰 금광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시간 얘기를 하니까 아까 채팅창에도 있었는데 우리 그 부산에 계시는 홍정환 선생님
저는 뭐 100년 안 된 책은 안 읽습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평소에 그런 말씀 하셨었는데 그 시간의 검증을 받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계속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이나 청소년들이랑 고전 읽는 그 모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 이미 많겠지만 지금 하시는 그 로고선이나 뭐 청소년 인문학 사역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책 읽는 모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책 읽고 글 쓰는 이제 운동을 하게 된 것이 이제 로고스 소원이고, 그래서 이제 성인들을 위한 책 읽기 글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이제 비행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이제 희망 인문학교, 그 아이들을 이제 책 읽고 글쓰기 하는 게 있고, 최근에는 이제 설교자, 목사님들을 위한 글쓰기 학교랄까요? 설교 쓰기 학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로고스원에서 지금 히림님도 같이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그 저도 중고등학교 때 여기서 이제 오래 공부를 했었고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저도 수업을 했어요. 제가 이제 선생님이 돼서 수업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잠시 쉬면서 그 아버지는 이제 저 온라인으로 지금 상황상 온라인으로 또 수업을 청소년 학교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랑 이렇게 고전을 읽으면 아마 지금 뭐 목회자들이나 뭐 부모님들이 보면 어떻게 하지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약간만이라도 뭐 영업 비밀은 빼고 주요 그 틀 어떤 식으로 고전을 읽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걸 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고전은 아니고요. 자, 일단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재밌는 책을 고르고요. 또 하나는 영화나 만화도 읽도록. 그러니까 아까 영상 세대니까 영상을 읽고 토론하고 글 쓰는 걸 제가 아주 강력 추천하는데, 일단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고 책을 읽고 글 하나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매주 책 한 권 따로 읽고 그 책을 갖고 글을 쓰죠. 그러다 보면 뭐 철학, 역사, 문학, 그다음 정치, 경제, 과학, 역사, 음악 뭐 이런 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 때는 한 주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읽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매주 한 권 읽고 글을 쓰고 글 쓴 것을 발표하고 발표한 걸 가지고 다른 아이들이 코멘트하면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내가 이제 그 글을 이제 1:1 첨삭을 해주면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독서력, 문해력, 글 쓰는 능력, 사고력, 말하는 능력 이런 총체적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을 제가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매주 한 권을 읽고 매주 글을 쓴다는 거죠? 네. 굉장히 빡빡할 것 같은데 잘 따라오나요? 네, 잘 따라오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영업 비밀인데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기간에는 아주 짧은 단편을 읽도록 네, 그렇게 하죠. 네.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히림님은 그 로고스원에서 강의하고 하시면서 그 혹시 이제 뭐 청소년들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일반인들에게 뭐 나만의 독서 팁, 뭐 독서법이 있으면 가능하면 뭐 고전 같은 좀 딱딱한 책들, 어렵게 느끼는 책들을 쉽게 읽고 소화할 수 있는 좀 팁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책 읽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게 더 쉽잖아요. 편하고. 그래서 그 좋은 책이 있으면은 그 저자 인터뷰나 저자 강의나 혹은 저자가 쓴 다른 짧은 기사나 칼럼 이런 것들 있으면 이렇게 쭉 구글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위키피디아 같은 것도 뭐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자료라고 하지만 또 상당히 신뢰할 만한 자료긴 하거든요. 가볍게 이렇게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약간 그 예습을 하고 그다음 책을 이제 머릿말 한번 보고 그다음 결론 읽어보고 그다음에 또 뭐 해설 그 옴기니 해설이라던가 아니면 뭐 앞표지 뒷표지 이런 걸 꼼꼼하게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몸풀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천천히 1장을 읽으면 조금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하게 읽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고전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바로 일족부터 이렇게 읽는 것보다도 오히려 뭐 유튜브나 구글에 그 작가나 그 책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것저것 이렇게 한 10분도 안 돼, 한 5분만 이렇게 구글을 내려봐도, 유튜브를 이렇게 둘러봐도, 아, 대충 이런 내용인가 보다 하고 감이 오니까 좀 그렇게 이렇게 몸을 좀 풀고, 접근하셔도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좀 덜 힘들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이제 자료를 일단 많이 찾아서 익숙하게 좀 접근을 하는, 천천히 이렇게 주위 탐색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차랑 머릿말 결론부터 봐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앞에서부터 나가면 읽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머릿말 결론부터 보고, 머릿말 결론 봐서 네. 소설책이 아니니까 소설 네. 같은 문학 작품이면은 뭐 결론부터 보면은 재미없겠지만 네. 이런 건 어떤 오히려 쭉 일관되게 뭔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책들이 많잖아요. 이런 인문 사회과학 서적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결론을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이렇게 봤으면은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고전이라는 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길다 보니까 되게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부터 이렇게 쭉 가서 결론으로 가는 게 굉장히 장대한 모험이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자마자 길을 놓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충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나서 보면은 좀 뜬구름 잡는 소리가 계속 앞에 나와도 약간 이제 이쪽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머릿말 결론 먼저 보는 거 되게 중요한 팁일 것 같고, 머릿말 결론 봐서 재미없으면 그냥 놔야죠, 뭐. 그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 부전자전 고전도 구입하셔서 머릿말 결론 읽으시고 땡기시면 끝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소개한 책들 천천히 하나씩 이렇게 탐색해 가면서 읽으시고, 그렇게 이제 독서의 길을 잡으시면 좋겠고, 이제 2020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요 책 읽으시고 2021년에 독서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 혹시 이제 오늘 못다한 이야기나 또 독자들에게 또 요 북토크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 50분 계속 보고 계시는데 같이 보신 분들에게 좀 남기고 싶은 말씀들 한마디씩 각각 좀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부터 네, 마지막 말씀 남겨주시죠. 제가 책 맨 마지막 부분에 썼는데요. 책 읽기를 좀 하는데 결국 좋은 거는 독서 모임인 것 같아요. 혼자서 읽기 어려우니까, 특별히 이런 좀 고전적인 책은 함께 읽는 게 좋으니까 제가 책 말미에 우리 땅에 좀 독서 모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썼는데, 바라기는 이 책을 좀 마중물 삼아가지고 좀 책 읽기 모임이 좀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젊은 지성들 안에서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네, 희림님은?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 책을 기획하고 또 쓰게 됐고, 이제 어려운 책, 이 책들이 저희 작가들한테도 쉬운 책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거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두 달 가까이 거의 이 책을 읽는 데만 전념해서 쓰는 경우도 많고, 사실 대부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을 이렇게 읽고 나서 그 고전을 막 억지로 읽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책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좀 짚기만 해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이 책을 직접 사서 읽게 된다면은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아까 잘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연말에 이제 이런 책들이 있구나 하고 관심사가 끌리면 이제 내년에 한번 독서 계획에 추가해 보시면 그게 이 책을 가장 잘 이렇게 보람 있게 읽는 방법이라고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김기현 목사님은 청을하면서 오래전부터
알았고 뭐 강의도 하셨었고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런 뭐 북토크나 모시면서 그동안의 성경 묵상법 뭐 이런 책들이나 아무튼 저희가 다루기에 좋은 책을 오랜만에 내주신 것 같다는 생각에 되게 반갑게 이제 북토크 모시게 됐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청어람도 독서 모임, 이런 작은 모임들이 좀 많이 생기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2021년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존에는 이렇게 강의, 뭐 교양신학이나 뭐 인문학 강의 같은 것들을 많이 했지만 뭐 강의 컨텐츠는 요새 뭐 유튜브에도 워낙 많고 하는 데 워낙 많아서 실제로 책을 읽고 서로 나누고 서로 배우는 이런 독서 모임이나 작은 모임들이 정말 더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고전, 또 신학서적, 또 신앙의 고민을 담고 있는 책들, 사회를 바라보는 책들을 읽는 모임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2021년에는 이런 작은 모임들 많이 열어가려고, 그리고 아마 뭐 내일 모레 이렇게 광고 나올 텐데 꾸준히 1년 정도 이어지는 북클럽도 있고 또 이렇게 단권을 읽는 북클럽도 있고 해서 이제 북클럽들이 먼저 1월 행사로 공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전자전 고전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청어람에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들, 작은 책 모임들 관심 가져주시고 어떻게든 직접 읽고 직접 생각하고 직접 쓰는 게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의 희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보고요.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나눠주시고 뭐 무엇보다 좋은 책 써주시고 함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꾸준히 봐주시면서 채팅 활발하게 많이 참여해 주신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온라인 북클럽 제안, 저희 지금 코로나가 안 끝나서 다 온라인입니다. 청어람 활동은 다 온라인이라서 그죠?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 저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